네. 그러면 이야기문화연구소의 인문교양 강좌 기술편집시대의 문화예술 마지막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주차부터 예술 개념의 변천 과정부터 또 지난 5주차에서는 발터 베냐민의 기술 편집 시대와 기술 복제 시대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기술 편집 시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이 기술 편집 시대의 문화예술의 맨 마지막 이제 마지막 강의가 남아 있는데 이번 6주차 강의에서는 기술 편집 시대의 문화예술의 특히 예술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인공자연과 새로운 주체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자, 우리가 인공자연이라는 말, 사실, 뭐 이렇게 익숙하게 들어본 그 개념은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메타에다가 유니버스를 이렇게 결합해서 유니버스라는 건 일종의 우주를 이야기하고요. 메타버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초월한 새로운 우주, 뭐 초월적 우주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리적 시공간 위에서 탄생한 그런 어떤 유니버스가 아니라 가상의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이버 스페이스를 메타버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와서 메타버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뭐 신문 기사도 많이 나오고요.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메타버스라는 말 대신에 인공자연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공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그 탄생 배경이 컴퓨터 게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사실 최근에 나온 용어가 아니고 이미 90년대 후반에 컴퓨터 게임 속에서의 새로운 일상성을 이야기할 때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이미 15년, 20년 전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 용어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이제 와서 조금 이제 게임을 넘어서서 일상의 어떤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확장되면서 다시 그 용어가 호명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메타버스 그러면은 컴퓨터 게임 속에서의 어떤 그런 그 가상 세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게 그 개념이 우리한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즉 이 기술 편집 시대에 우리한테 주어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자연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메타버스는 조금 그 지역적이거나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인공자연이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또 메타버스라는 것은 일종의 가상적 일상성만을 표현해주는 그런 개념이라면 인공자연은 저는 자연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그 자연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요. 자연과 어떤 뭐 자연을 정복하거나 아니면 자연과 친화적인 관계를 어쨌든 그 자연 안에서는 그 자연을 떤 방식으로든지 새롭게 구조화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체, 도구, 공간 이 세 가지가 자연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3요소라고 보면 저는 지금 시대, 즉 기술 편집 시대의 인공 자연은 주체와 도구와 공간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 경험해 왔던 자연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자연의 3요소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공자연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뭐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간, 또 뭐 메타버스,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사이버 스페이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간,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주로 공간적 개념이라면 저는 인공자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공간뿐만 아니라 도구와 주체의 변화까지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인공자연을 개념을 선택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원래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에서의 자연이라는 건 인간과 자연의 1대1 관계였다라면 인공자연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비인간 주체, 비인간 도구가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심스5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뮬레이션 게임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건 마인크래프트인데요. 자, 이 심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의 유저들은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캐릭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캐릭터가 뭐냐면 이 게임 세계 속에서의 자신을 대신하는 일종의 대체자예요. 자신을 대신해서 게임 속의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아바타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캐릭터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아닌 거죠. 비인간 주체예요. 그런데 이 캐릭터를 그냥 비인간 주체라고 할 수가 없죠. 왜? 이 캐릭터를 움직이는 건 뭐냐? 인간 주체인 나기 때문에. 즉, 게임의 플레이어인 나는 인간이에요. 나는 이 게임 속에서 나를 대신할 아바타라고 하는 비인간 주체를 만듭니다. 나를 대신할 아바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아바타를 통해서 이 인공자연 안에서 자신의 어떤 게임 플레이를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나와 인공자연 사이에, 그러니까 아바타와 인공자연의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현실 공간에 있는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주체, 비인간 주체, 그 다음에 인공자연, 자연과 인간의 사이에 비인간 주체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적 요소가 개입해 들어간 것도 기술 편집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비인간 주체는 다시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간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와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모방하는 AI. 물론 AI도 넓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안에 포함이 됩니다만 AI와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명령을 내려야지만이 소프트웨어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AI는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스스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인간에 가까운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비인간 주체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 비인간 주체의 발전의 맨 앞자리에 바로 이제 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인간 주체는 초창기에는 단순히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는 수준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그 복제를 넘어서 편집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죠.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간은 자연을 모방한다. 물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모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어쨌든 두 사람 모두 다 인간은 자연을 모방한다라는 거에는 누구도 어떻게 보면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예술의 가장 근본 개념이죠. 근데 인간이 자연을 모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과 도구와 자연의 관계가 인간 주체, 자연은 대상, 도구는 반영의 수단. 그래서 주체와 반영의 수단과 대상의 관계가 지금까지 예술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일종의 한 목적성을 띄우고 있었던 예술의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기술 변화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인간의 자리에 비인간 주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갔어요. 다 무슨 얘기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자연을 모방한다고 이야기했다면 기술 편집 시대의 AI는 무엇을 모방하느냐?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베이스를 모방하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을 모방하는 거예요. 자연을 모방하는 시대에서 인간을 모방하는 시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존재론적 기반이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술 편집 시대의 예술의 반영론 또는 모방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아주 전통적인 모방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형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동시에 제가 5주차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술 편집 예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과정이 중요할 뿐 결과, 즉 완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허상이나 미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 편집은 끊임없이 편집의 과정에 위치하기 때문에 예술 텍스트의 완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차연, 자크 데리다의 용어를 차용해서 차이 나면서 연기된다. 차이와 연기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해서 자크 데리다가 차연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술 텍스트의 완성도, 기술 복제 시대에는 복제가 끝나면 그걸로 예술 텍스트는 일단 완결된 것이고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술 편집 시대에는 내가 무언가 편집이 끝났다라는 것은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또다시 편집될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편집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완성은 연기되고, 하지만 그 편집본은 계속 새로운 편집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다르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차이 나면서 연기된다라는 게 차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비인간 주체라고 했을 때 제가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 포토샵 이런 거는 비인간 주체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이루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챗봇이죠. 원래는 이제 테이라고 하는, 요 밑에 보면은 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챗봇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AI 기술을 굉장히 발전시켜서 기계학습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접목해서 거의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테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챗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게 이제 사람과 대화하면서, 아까 제가 좀 전 페이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술 편집 시대의 비인간 주체는 인간과 인간이 만든 DB를 모방한다고 그랬죠. 자연을 모방한 게 아니라. 테이는 뭘 모방했냐면 자신과 대화하는 인간들을 모방했어요. 그런데 이 테이에게 말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줘야 될 인간들이 테이에게 어떤 진술들을 막 계속 쏟아붓느냐?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들을 계속 쏟아봅니다. 그런데 테이는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그 인간들의 대화를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자신과 대화하는데 흑인은 게으르다, 흑인은 게으르다, 중국인들은 탐욕스럽다, 중국인들은 탐욕스럽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테이에게 누가 물어봐요. 흑인은 어때? 그러면 테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흑인은 게을러. 중국인들은 어때? 중국인들은 탐욕스러워. 테이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자신과 대화한 인간을 모방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진술이 그에게는 선과 악 또는 참과 거짓의 판단이 아니라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대답을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런 어떤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테이가 서비스 개시하고 얼마 안 돼서 문을 닫았죠. 이루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 벤처기업이 만든 채팅봇인데, 이것도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이루다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정말 대화가 정말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타이와 똑같은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나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쌓게 되니까 어느 순간 이루다도 회화와 같은 그런 오작동. 물론 우리가 볼 땐 오작동이지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오작동이 아니죠. 왜? 그는 충실하게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알파고, 이루다, 테이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비인간 주체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인간 주체 소프트웨어, 포토샵. 그 다음에 이루다나 테이나 알파고는 비인간 주체 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스마트폰인데요. 자, 이 스마트폰도 역시 비인간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앞에 포토샵이라든지 이루다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에 가깝다라면,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인데, 사실은 우리는 아이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하나의 도구나 물리적인 실체를 갖고 있는 그런 도구로 인식하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같은 그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와 스마트폰의 상호작용은 전부 뭐로 이루어지느냐? UI,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용자 환경의 비인간 주체에 의해서 나와 스마트폰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물리적 도구이지만 실제로 이 스마트폰 역시 비인간 주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럼 비인간 주체를 약 세 가지 정도로 나눈 거죠. 하나는 포토샵 같은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루다나 테이 같은 인간이 만든 어떤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모방하는 AI. 그 다음에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사용자 환경을 통해서 디지털,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인공자연인 거죠. 이 사용자 환경 자체도 인공자연의 사용자 환경을 통해서 인간 주체와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UI. 자, 이렇게 이제 저는 비인간 주체를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구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근대 철학 이야기할 때 데카르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근대 이후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제1존재를 우리가 존재자라고 합니다. 이건 근대 철학에서 인간을 규정한 거예요. 즉, 인간은 세계와 그리고 자아에 대해서 대타적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것이 인간을 규정하는 제1존재, 존재자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존재는 이게 근대 철학이 20세기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이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철학적 태제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 그러면 그런 무지막지한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킬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독일 그러면은 위대한 철학자의 나라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해서 데카르트, 칸트, 니체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의 어떤 모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수히 많은 죄 없는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스실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인 대학살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철학계 내에서 과연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근대 철학의 태계에 철학적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실존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실존주의자들은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이 먼저야. 실존한 다음에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실존한 후에 그 다음에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태제에서 철학적인 어떤 다른 이제 개념으로 인간의 규정을 바꾸가 되는데 그래서 제2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제1존재인 존재자라고 하는 것과 연동해서 제2존재를 실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어떤 의미를 스스로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부여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의미 있는 건 내가 이 삶에 의미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실존할 수 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실존자예요. 자, 이게 제1존재, 제2존재라면 저는 기술 편집 시대의 인간은 다시 또 한 번 그의 존재 양상, 휴먼 빙이라고 그러죠. 존재 양상을 바꾸게 됩니다. 저는 그 제3존재, 즉 근대 철학에서 시작한 제1존재와 실존주의 철학에서 탄생한 제2존재와 대타적으로 연결되는 제3존재를 저는 뭐라고 보느냐? 교류자라고 봅니다. 교류자. 자, 포스트 휴먼 시대는 인간과 기계의 혈경계 시대예요.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인식했던 능력들이 인간이 아닌 기계에게도 구현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계가 인간의 외부에서 객체인 도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의 일부가 되고 있어요. 이미 몸의 일부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기술적 발전의 수준을 목도하고 있죠. 우리 신체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심장조차도 인공심장이 이제 생명공학 기술에서 가능해졌고요. 뭐 의족이라든지 의수라든지 의안이라든지 우리의 신체 일부분을 기기로 대체하는 건 이제 현대 의학 기술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제 뭐가 남아있냐? 우리의 마음을 교체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계의 어떤 일부가 되는 건데 그것도 역시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의해서 인간의 기억을 업로드해서 일정한 어떤 물리적 공간에 인간의 기억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경우에 그 기억을 다시 다운로드하는 그런 기술이 실제로 이제 아직 상용화된 단계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 기술이 이론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따라서 포스트 휴먼 시대에 이제 우리는 인간과 기계는 더 이상 주체와 객체, 도구와 수단 뭐 이런 식의 구분으로 경계지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제3존재는 포스트 휴먼은 뭘 해야 되느냐? 인간과 기계의 교류라는 게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걸 우리가 교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 3존재를 존재자와 실존자라는 용어와 변별해서 교류자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휴먼은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인간과 기술의 교류, 연상과 연산의 교류, 영감과 학습의 교류, 자연과 인공자연의 교류. 자, 이런 교류를 통해서 포스트 휴먼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술 편집 시대의 인간 주체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교류자라고 불러야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인간과 디지털 기술을 제3기술이라고 봤을 때 인간과 제3기술의 관계는 처음부터 교류가 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것도 이 관계 역시도 세 단계를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환의 단계예요. 교환이라는 건 내가 뭘 주면 인풋과 아웃풋이 턴 바이 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교환이라고 합니다. 실시간이 아니에요. 교환은 내가 돈을 주고 쌀을 사는 것처럼 내가 기계에게 명령을 내리면 기계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게 교환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류는 뭐냐? 그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턴 바이 턴 방식이 아니라 내가 비인간 주체에게 명령을 내리고 비인간 주체의 피드백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다시 또 그것이 서로 인터랙션이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는 게 교류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교류지만 맨 마지막 최종 단계는 어디로 갈 것이냐? 교감의 단계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교환의 수준에서 교류의 수준으로, 교류의 수준에서 교감의 단계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점점 더 투명화 될 것이다. 투명화라는 건 뭐냐면 그 경계가 탈경계보다 훨씬 더 몰입된 개념이 투명화예요. 투명화는 나와 기계 사이의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반인 반기, 내가 곧 기계이고 기계가 곧 나인 단계가 교감의 단계이고 투명화의 단계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교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직 교감의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교류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이 교감과 이 투명화라는 거는 저는 중국의 장자의 호존몽을 떠올려 보시면 이게 굉장히 상징하는 알레고리가 풍부하죠. 즉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건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인간이 된 건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이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호존몽이잖아요. 장자의 호존몽. 저는 바로 앞으로 포스트 휴먼 시대의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그처럼 호존몽에 나타나는 그 투명화의 관계처럼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디지털 기술과 기술 편집 시대를 지금까지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을 좀
요약해가지고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기술과 존재와 자연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대분류를 갖고요. 일단 기술은 제1기술이 있는데 제1기술은 자연을 정복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인간이 그러니까 구석계 신석기를 거쳐서 인간이 발전해 놓은 단계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기술은 뭐냐? 자연을 지배하려는 제1기술이에요. 제2기술은 뭐냐? 자연과 인간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터 베냐민은 제2기술을 예술이라고 봤어요. 제1기술을 그냥 기술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크닉이라면 제2기술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일종의 상호작용이고 그것이 지배적인 관점이 아니라 논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제1기술의 테크닉과 구분해서 마치 우리 칸트도 예술을 기술이라고 봤지만 그 기술을 일반적인 기술과 구분해서 쿠스트, 즉 미적 경험을 가져다주는 유의미한 기술을 봤듯이 제2기술이 바로 그겁니다. 제3기술은 저는 이거는 인공자연과 포스트휴먼, 사실 인공자연이나 포스트휴먼 모두 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자연인 셈이죠. 자, 인공자연과 포스트휴먼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저는 제3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1기술, 제2기술, 제3기술 제가 나눈 이유가 결국 기술 편집 시대를 좀 더 기술 복제 시대와 구분하기 위해서 디지털 시대를 그 이전 시대와 확연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개념을 좀 명료하게 만들려고 이제 1기술, 2기술, 3기술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존재는 어떻게 바뀌느냐? 당연히 제1존재는 존재자인 거죠. 자연을 정복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야. 제2존재는 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실존자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제3존재는 교류자. 교환에서 교류, 교감의 단계로 넘어가는 바로 그 교류자가 지금 우리의 휴먼 빙, 존재의식입니다. 자연은, 제1자연은 자연이라고 보면, 제2자연은 인간을 통해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술 안에는 예술적 기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1자연은 순수한 자연, 제2자연은 인간이 어떤 논리적 맥락을 갖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구조한 자연, 제3자연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새로운 자연인 셈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기술과 존재와 자연이라는 세 개의 항목을 갖고서 제1기술, 제1존재, 제1자연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제3기술과 제3존재와 제3자연으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기술 편집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제가 철학적 문제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기존에 있었던 철학적인 이론들을 좀 재매개화해서 기술 편집 시대를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이렇게 제3기술과 제3존재, 제3자연이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주체의 투명화라는 거, 제가 아까 호전몽 이야기하면서 투명화 이야기했는데요. 기술 편집 시대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과 기계의 탈경계, 즉 경계가 없어지거나 그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제3기술은 주체와 도구가 결합해서 인간의 육체에 직접 기술이 이식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 시대에는 주체가 투명화되는데 이때 투명화라는 건 뭐냐면 인간과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장치들 거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AI라든지 이런 비인간 주체, 비인간 도구, 인공자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인공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요소들 비인간 주체와 그 다음에 비인간 도구들 아까 말했던 도구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간 같은 그런 공간들 그러니까 공간 도구, 주체가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내가 나를 둘러싼 그 자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질적이거나 내가 물리적인 자연에 있다가
비물질적인 공간, 그러니까 내가 자연에서 인공자연으로 이동했을 때 자연이 주는 물질성이 사라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그런 어떤 UI나 UX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용자 경험이나 사용자 환경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간격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투명해지기 위해서 몰입을 하게 되죠.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투명해지고 그 거리가 투명해지게 되면은 그 인공자연에 대한 이질감이나 낯설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성과 비물질성의 구분이 사라지고 차이가 투명해지면서 이제는 현실적 시공간과 비현실적 시공간, 물리적 시공간과 비물리적 시공간이 서로 중첩되기 시작합니다. 중첩된다는 것도 역시 거리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제3기술이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뭘로 해결하느냐? 비물질성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자연도 비물질적이고 인간도 비물질적이니까 다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 가서는 아까 제가 했던 가상공간 메타버스 안에서는 제가 아바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메타버스도 비물질적 공간인데 그 공간의 주체인 아바타도 비물질적 주체야. 따라서 뭐가 사라져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했던 투명화인 거야. 만약에 비물질적 공간에 물리적인 내가 들어가면 다르잖아. 비물질성과 물질성이 서로 충돌하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투명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몰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때 물리적인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한 비물리적인 아바타가 그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자연과 비인간 주체 모두가 다 비물질적인 존재야. 비물질적인 비잉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다름이 해결되는 거죠. 자연과 인간 모두를 비물질성의 차원에 놓음으로써 다름 자체가 투명화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인간 주체는 그렇다면 비인간 주체 만약에 그 공간 내에서 그렇게 비인간 주체와 인공자연이 그 안에서 상호작용 한다면 인간 주체는 그러면 아무런 할 일이 없느냐? 인간 주체는 그러면 아예 그러면 비인간 주체에게 모든 걸 맡겨놓게 되고 인간 주체는 그 인공자연 밖에서 그냥 방관하거나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비인간 주체는 반성적 판단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바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대신하는 또 다른 나를 우리가 아바타라고 그러잖아요. 비인간 주체에게 어떤 의지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면 비인간 주체가 의지를 갖고 있는 건데 비인간 주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냐? 인간 주체가 비인간 주체와 투명해졌기 때문이에요. 즉 인간 주체와 비인간 주체가 서로 하나로 몰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인간 주체가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 주체는 비인간 주체와 서로 교류를 합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제 그 단계가 이제 교감의 단계까지 넘어서게 되겠죠.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바로 이 스티커는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했던 인간의 육체에 직접 기술을 이식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 인공자연이 하나로 중첩돼서 이 영화 속에 보면 이 주인공이 현실 공간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루저인데 게임 속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이런 혁명군의 지도자입니다. 자, 문제는 이 친구가 게임 속에서 어떤 임무를 완성하고 혁명을 완수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실의 자신의 삶이 바뀌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상세계를 다뤘던 그 어떤 영화도 이 레디 플레이 원처럼 현실과 가상이 서로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철학적 태제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낸 것은 이 영화가 제가 볼 때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즉, 가상 속에서의 어떤 일이 현실의 나를 변화시키고 현실의 나의 행동이 가상세계 속의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진보입니다. 사고의 확장이에요. 예전에는 현실과 가상은 그냥 별개였어.
현실에서 가상으로 갔다가 가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면 가상세계는 가상세계대로, 현실세계대로 서로 여전히 이질적이었다라면 이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세계가 서로 중첩되고 그 두 세계의 거리가 투명화됨으로써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 굉장히 상징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서 제가 레디 플레이어 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공자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제3기술, 제3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인공자연이 왜 기존의 메타버스나 이런 개념하고 좀 달라야 되는지, 인공자연은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체와 도구와 공간을. 자, 그렇다면 인공자연에서 인간은 또는 기술편집 시대의 예술은, 자, 예술은 자연을 모방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술편집 시대의 예술은 새로운 자연인 인공자연을 모방하겠죠? 자, 인공자연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방의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시완하거나 다르게 모방을 예술적으로 끌어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편집 시대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포스트 휴먼 시대 또는 탈근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인데요. 특히나 저는 모방이라고 하는 예술적 활동이 지금까지는 의식적이고 물질적인 활동이라고 우리가 모방의 개념을 정의 내려왔다면 기술 편집 시대에는 이 모방이 그 어떤 시기보다도 그 개념부터 강한 도전에 직면을 합니다. 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술의 패러다임은 항상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모방의 개념이 변하면서부터 예술의 패러다임이 변했어요. 중세 예술과 근대 예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무엇을 재현하느냐죠? 중세 예술은 관념의 세계를 재현했어요. 종교의 세계, 신의 세계, 아름다운 미적 세계를 종교적 초월성이라고 보고 중세 예술은 바로 그 관념적 세계를 재현하는데 중세 예술의 모방이 집중됐다면 근대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얼리티 세계가 시작됐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 가깝고 멀고 원문법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 자, 그러니까 중세 예술과 근대 예술을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점은 바로 모방과 재현의 개념입니다. 그다음 당연히 근대 예술과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즉 기술 독재 시대 때의 예술과 기술 편집 시대의 예술을 구분짓기 위해서도 뭐가 가장 중요하냐? 당연히 모방의 개념이 바뀌게 되겠죠. 디지털 혁명은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을 재현하고 자연을 모방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 이게 예술이잖아요. 삶을 재현하고 자연을 모방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예술의 변화도 당연히 필연적일 수밖에 없죠. 왜? 삶이 변했고 자연이 변했고 도구가 변했잖아요. 기술 편집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인공자연이 등장했고 비인간 주체가 등장했고 제3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도구들 AI라든지 UI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도구들이 탄생을 했으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창작 도구의 디지털화는 기술과 예술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합니다. 자, 제가 지금 3개의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맨 위에 있는 거는 음악 작곡 소프트웨어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드라마티카 프로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주는 소프트웨어고요. 뭐 이거는 이제 페인트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해요. 자, 이 세 소프트웨어의 공통점은 뭐냐? 이 소프트웨어 속에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내가 음악을 작곡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시놉시스를 완성한다고 할 때 나는 뭐를 모방하느냐? 이 소프트웨어가 미리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모방합니다. 내가 음악을 작곡한다라고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문학 전공자니까 이 드라마티카 프로라고 설명을 해볼까요? 드라마티카 프로 안에는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낸 그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를 특정한 어떤 이론에 의해서 그거를 구분해 놓고 그 구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개의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이 드라마티카 프로의 사용자는
몇 개의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 키워드가 이 드라마티크 프로 내의 알고리즘, 그 키워드가 드라마티크 프로 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알고리즘으로 찾아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삼각관계, 그다음에 미스테리, 그다음에 반전, 복수 이렇게 4개의 키워드를 치면 드라마티카 프로는 이 4개의 키워드를 다 갖고 있는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 시나리오를 찾아서 그 개요를 이 사용자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악 소프트웨어도 미리 준비해 놓은 샘플링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내가 몇 개만 지목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연적으로 음악을 작곡하게 만들어줘요. 자, 이처럼 이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예술을 창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때 모든 예술은 모방이라고 그러면 뭐를 모방한 거냐? 자연을 모방한 게 아니죠. 데이터베이스를 모방한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가 미리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더 넓게 얘기하면 인공자연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대 예술과 지금의 그냥 탈근대 시대인 지금 예술에서 모방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포스트 슈먼 시대에 인간은 인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모방하는 새로운 모방 기계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비인간 주체, 비인간 도구예요. AI나 수체 같은 것들입니다. 자, 이 모방 기계들은 기계학습과 딥러닝 같은 걸로 무장을 했는데 스스로 도구를 사용하면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예술적 행위란 말을 안 할게요. 그냥 어떤 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비인간 주체로 변태됐어요. 이거를 제가 진보라든지 진화라고 안 하고 변태라고 한 건 뭐냐? 아예 새로운 몸을 갖게 됐다는 뜻에서 내가 변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지금 현재의 어떤 기술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창조적 모방까지는 못 갔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말하는 기계적 모방, 플라톤이 말했던 단순하면서도 익숙한 모방의 단계를 지금 비인간 주체들이 보여주고 있죠. 다만 모방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다르게 모방을 접근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적 모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이에요. 즉 창조적 모방이에요. 인간이 그냥 단순하게 카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영감을 갖고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걸 창조적 모방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비인간 주체는 아직 창조적 모방까지는 못 갔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 단계에서의 문제인 거지 언제까지나 비인간 주체가 창조적 모방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죠. 왜? 비인간 주체는 끊임없이 인간과 인간이 만든 비비를 모방합니다. 인간이 곧 비인간 주체에게는 새로운 자연이야. 인간이 자연을 모방했듯이 비인간 주체는 인간을 모방하는 거야. 인간의 자연이니까. 자, 인간을 모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의 창의력,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흉내낼 수 있겠죠. 그대로 갈 수는 없겠지만 흉내를 낼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연과 새로운 모방 기계가 등장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지금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설마 그게 가능할까? 아무리 기계가 발전해도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을 대신해서 예술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다라면 이제는 그 의구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제 기계도 예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모방하는 비인간 주체가 등장하게 되고 이것의 기술이 점점점 이제 새로운 자연으로서 인간을 모방하는 비인간 도구가 발전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전히 인간이 비인간 도구보다 조금 더 우월한 지점들이 보여지게 돼요. 이 우월한 지점이 저는 기술이 발전하면 그 우월한 지점도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굉장히 낙관적인 기술론자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과 기계 사이의 그 갭이 점점
좁아질 수는 있지만 그 갭이 완전히 메워질 수는 없을 것이다. 왜? 기계의 가장 큰, 그러니까 비인간 주체, 이 디지털 기술의 이 제3기술의 가장 큰 한계는 뭐예요? 인간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인간을 모방하는 그 수준을 결코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비인간 주체가 인간을 모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자, 이건 실제로 지금은 이제 많이 알고리즘이 정밀해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구글 번역기에서 얘는 선생님이야 라고 한국어로 치면 구글 번역기는 뭐라고 번역하느냐? He is a teacher라고 번역을 합니다. 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야 라고 만약에 한국어를 치면 영어로는 she is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he와 she, 그와 그녀를 이 구글 번역기가 번역을 할 때 어린이집 선생님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어린이집 선생님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니까 she라고 쓴 거예요. 얘는 선생님이 할 때는 선생님 그러면 여자보다는 남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보편 타당하다라고. 자, 이거는 이거는 구글 번역기가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을 모방한다고 그랬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어린이 선생님이야 그러면 누구나 그때 저 사람은 남자보다는 여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인간이 느끼잖아. 그걸 구글 번역에 그대로 번역한 것 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인간을 모방하는 비인간 주체의 한계입니다. 인간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비인간 도구가, 비인간 주체가 인간을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왜?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모방하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모방을 만약에 그치게 되면 비인간 주체도 그 순간 정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저는 예술을 기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예술은 크게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기계적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모방기계, 두 번째가 편집기계, 마지막이 창작기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방에서 시작해서 편집을 거쳐 창작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이죠. 그거에 그냥 제가 기계라고 하는 말을 뒤에 붙인 것 뿐입니다. 인간이 만든 최초의 모방기계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사라져버리네? 뭔가 어디다가 저장해놓고 편집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래서 인간이 뭘 만들어내? 문자를 만들어냈어요. 최초의 모방기계가 말이라면 최초의 편집기계는 문자가 되겠죠. 자,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DB 그러면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처음 등장한 용어 같지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요. 일종의 기록과 저장이라는 걸로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면 인류 역사는 DB의 발전 역사죠. 생각해보세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었던 그 무수히 많은 두루마리, 파피루스들 전부 다 뭐예요? 다 데이터베이스예요. 진시황이 분석행위를 불살렸던 그 무수히 많았던 서책과 주간들 전부 그 당시엔 그게 뭐였어요? DB였어요. 다만 그 당시의 DB는 종이나 양필이나 주간의 형태로 저장됐다면 지금의 DB는 디지털로 저장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인간의 모든 예술 행위는 전부 뭐에서 시작하느냐? 데이터베이스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지금 포스트 휴먼 시대, 인공자연 시대에 인간은 그 자신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서 동시에 그 스스로가 데이터베이스가 됐죠. 왜? 비인간 주체가 인간을 모방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곧 DB가 된 거예요. 우리가 곧 모방의 대상이 된 겁니다. 모방기계, 편집기계, 창작기계로 변해하는 거를 제가 사진만 놓고 딱 설명을 해보면요. 자, 맨 처음에 카메라가 등장했어요. 카메라. 바로 이거. 모방기계죠. 자, 그 다음에 포토샵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편집기가 등장했죠. 요건 편집기계예요. 그 다음에
딥드림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구글에서 휴먼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기계예술을 선보였죠. 완벽하진 않지만 인간의 창작 알고리즘을 본딴 최초의 AI 예술가가 탄생했습니다. 이건 창작 기계예요. 그러니까 시각 이미지만 놓고 봐도 사진기를 모방 기계라고 본다면 포토샵은 편집 기계인 셈이고요. 딥드림은 창작 기계인 셈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다 결국 이 기계에는 그 뒤에 인간,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어떤 상호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계들에는 그 기계의 그러니까 그 기계를 의지를 갖고 움직이려고 하는 행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자가 인간, 비인간 주체인 거죠. 자, 이제 기술 편집 예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비인간 주체 모방 기계. 지금 현재 이제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모방 기계인데요. 이 비인간 주체 모방 기계는 인간을 모방하지만 배치와 변형을 통해서 전통적인 예술이 표방했던 문자의 선형성과 변형 불가능성, 고정성이겠죠, 확정성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내포하면서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포스트 휴먼 시대 예술가는 행위자이며 동시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중개자가 되어야 된다. 즉 자연과 기술 사이에 중개를 해야 돼요. 기술편 예술은 모방과 편집에서 창작의 즐거움을 찾는 예술이고요. 기왕의 예술이 예술가와 기술의 분업을 통해서 진행됐다면 기술편 예술은 예술가와 기술의 협업의 산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테크네와 뮤지컬, 고대 그리스 시대였던 테크네와 뮤지컬을 놓고 보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비인간 주체와 비인간 도구에 의식된 확장된 몸이고 디지털 뮤지컬은 뭐냐? 인간 주체 도구에 스며든 기술이다. 다시 말하면 테크노와 뮤지컬가 서로 분리되거나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테크노와 뮤지컬가 일종의 합일의 과정 속에서 기술편집 예술이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자, 기술편집 예술은 새로운 모방을 우리한테 가져다 줍니다. 인간을 모방하는 거죠. 인간이 만든 TV와 인간을 모방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인간 주체와 모방 기계는 뭐가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충동이라는 게 없어요. 왜? 충동은 이성적인 거예요? 감성적인 거예요? 충동은 감성적인 거예요. 기계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충동이라는 건 내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 스산한 풍경에 나도 모르게 노트를 꺼내서 시 한 수를 쓰려고 하는 거, 이게 충동이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인과적인 관계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부지불식간의 어떤 충동이나 광기나 열정에 의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걸 충동이라고 보면요, 비인간 주체 기술은 충동이 없어요. 당연히 의욕도 없죠. 의욕은 뭐예요?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계가 만든 예술작품은 만들어지면 끝이야. 즉 해고라는 게 없어. 왜? 의욕이 없으니까. 충동이 없고 의욕이 없다는 건 예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계예요. 즉 충동과 의욕이 없으면 사실 예술적 영감과 예술적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기술 편집 시대에 비인간 주체가 만드는 건 엄밀히 말하면 예술이 아니에요. 왜? 충동과 의욕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 기술 편집 시대에 왜 기술이 중요하냐? 기술이 뭘 해? 모방해. 근데 그 기술에 모방하는 그 알고리즘의 명령을 누가 내려? 인간이 내리는 거야. 인간의 충동과 인간의 의욕이 기계에게 명령을 내리고 기계는 그걸 가장 잘 수행해. 인간보다 더 잘 모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기술편 시대 예술은 인간과 기술의 협업이라고 본 거예요. 인간은 뭘 제공해 주는 거야? 충동과 의욕과 영감, 광기, 열정 같은 걸 인간이 제공해. 기계는 뭘 해주면 돼?
모방과 연산과 그걸 통한 기계적 확장 같은 것들은 기계가 가장 모방과 재현이라는 거를 만약에 그냥 모방과 재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기계가 모방과 재현을 제일 잘하잖아요. 하지만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제가 말했던 충동과 의욕과 열정과 열감 같은 거. 자, 그러니까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에서 그 AI가 렘브란트 그림과 완벽하게 똑같은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거 렘브란트 그림이야.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 충동이 없어. 의욕이 없어. 영감이나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 시대의 예술가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엔지니어가 돼야 돼. 기술을 다룰 줄 알아야 돼. 내가 굳이 기술이 잘할 수 있는 일은 기술에게 맡기고,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예술가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예술가가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미적 형식은 갖췄지만, 예술적 형식은 아니고, 미적 가치는 있지만, 예술적 가치가 없어요. 자, 이게 지금 현재의 기술편집 예술이야. 예술적 형식과 예술적 가치라고 하는 것에 기술편 예술에 한계가 있는 거야. 하지만 그거는 인간과 기술의 협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간과 기술이 하나의 모방과 재현이라는 세계 내에서 인간의 충동과 열정과 어떤 그런 의욕과 기계의 연산 능력과 모방과 재현의 능력이 만나게 되는, 동시에 기계는 인간을 모방하기 때문에 인간을 포스트 휴먼의 새로운 자연으로 인정하고, 기계가 우리를 모방한다라는 것,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서 결국 기술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술적 수준은 뭘로 결정되느냐? 디지털 테크네와 디지털 뮤직키의 기술과 솜씨의 합일에 의해서 기술편집 예술의 가치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기술편 예술에 대한 작은 소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오늘까지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올해 제가 이제 지금 한 2편 정도 논문을 지금 이 기술편 예술에서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그 개념들을 좀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것은 기술편 예술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수준을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좀 살펴보자고 준비된, 기획된 강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고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심화 과정 같은 것들이 만약에 이제 또 이야기 연구소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뭐 심화 과정 같은 걸 통해서 한번 다시 또 그 새로운 강의를 준비할 수 있으면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5분 좀 늦게 시작이 돼서 시간은 딱 1시간 맞춘 것 같네요. 조금 일찍 알려주지 왜 15분을 기다렸을까? 네. 기술상의 문제인 줄 알고요.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네. 네. 오. 그 지금 강좌가 총 6강인가요? 네. 저는 5강으로 알고 있어갖고 5강 기술 편집 예술의 개념. 5강이 맞아요. 5강이 맞아요. 예, 네. 그 5강 제목이 기술 편집 예술의 개념과 특징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6강이 인공자연의 탄생, 그거는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손 이렇게 올려놨는데 못 보셨더라고요. 그랬구나. 제가 지금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 강좌명, 아니 그 주차를 바꿨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처 못 바꿔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네. 자, 오늘까지 했던 내용들을 총 5번 강좌는 제가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기, 이제 좀 녹화를 해서 그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이제 필요하시면 거기 가서 다시 보시면 되고요. 예, 하여튼 이제 5주 동안 고생했습니다. 처음 할 때 그냥 우리 대학원생들만 듣겠지 했는데, 예.
됐네요, 결국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좋은 강좌를 우리 소수만 해서, 소수만 들어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또 그 후속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5주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1시간씩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강의를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남은 방학 잘 보내시고 개강하면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